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큰별 최태성 선생님과 JSA 공동경비구역 정선아 선생님이 함께 준비한 이야기 한국사.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어때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수강욱이 첫 번째로 올려준 정현우 친구 오늘도 함께하고 있나요? 유희진 친구, 조범준 친구, 임진현 친구, 들어와 있는 모든 친구 반갑습니다. 이동할 때 선생님은 정말 멍하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런 여러분의 곁에서 저와 최태성 선생님이 이야기 한국사로 계속 옆에서 함께 할 겁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함께 할 겁니다. 한국사를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 한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다. 같이 가자. 손을 잡아라. 이런 느낌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천년왕국 신라, 자그마치 임금님만도 50명이 넘는 그 찬란한 역사 속 신라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처음부터 쓴 것이 아니라 지증왕 4년 국호를 신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사료를 통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증왕 4년 10월에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조가 창업한 이래로 나라 이름이 일정치 않아 어떤 이는 사라라 부르고 어떤 이는 사로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신라라 하였으니 신들이 생각컨대 이건 아닙니다. 새로울 신, 즉 왕의 덕이 매일매일매일이 새로우니 라, 사방을 그 덕이 망라한다 라는 이 신라로 나라 이름을 삼으십시오. 이 신하들의 건의를 받고 지증마리간이 바로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왕의 덕이 매일매일 새롭고 그 왕의 덕이 저기 사방까지 아우른다 라는 이 좋은 뜻으로 바로 신라라는 국호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진짜 고민하고 한 땀 한 땀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듯이 신라라고 하는 국호도 굉장한 고민 끝에 나온 이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국호뿐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왕호 역시 바로 요때 이 지증왕 때 사용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증마리간이라고 했다가 지증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증왕이 왕이라는 표현을 하기 전까지 신라에서는 이 지배자를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전에는요, 마립간도 아니었습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죠? 신라는 왜 이렇게 지배자를 부르나요? 라고 한다면 저마다의 뜻이 있습니다. 마립간은 마리, 즉 머리, 마루 등과 같은 어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상, 꼭대기, 지배자라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 신라에서 지배자를 불렀던 거서간은 무엇이냐? 간이라는 게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사람, 제사를 맡은 우덜은이란 뜻의 거서간이라고 처음에 불렀다가요. 그 다음 차차웅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당, 존경을 받는 자, 제사를 집행하는 자를 뜻하는 이 차차웅을 거쳐서 이제 이사금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금은 이가 많은 자, 누가 이가 많습니까? 그쵸.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이가 많죠. 즉 지혜롭고 성스러운 자, 이게 바로 이사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자신들의 지배자를 존귀하다, 높은 자다 라면서 마립간으로 부르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이야기 한국사 고구려 왕 이야기할 때 광개토대왕 얘기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구원병을 보내서 왜구를 격퇴해 주었던 바로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신라의 뇌물마립간 때인데요. 바로 이 뇌물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바로 이 지증왕 때 왕으로 왕호가 귀결되게 됩니다.
와우! 우리의 지증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라에서 중요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증왕 때인 6세기 신라는 드디어 5세기 고구려의 영향력과 간섭하에 있었던 바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짠! 도약을 하게 됩니다. 지증왕 때는요, 바다 건너 저 멀리 우상국, 울릉도죠. 여기까지 이사부라는 장군을 보내서 정벌합니다. 즉 독도는 우리 땅의 서막이 시작되게 되죠. 또한 소우, 농사할 경, 경작할 경, 그래서 우경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우, 음매 맞나요? 음매? 예, 음매 바로 소를 농경에 시작하는 우경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소를 농경에 시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경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거였어요. 비료를 주는 시비법이 확실하게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농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밭을, 경작지를 깊이 갈아서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촉촉하고 비옥한 그 아래에 있는 땅이 위로 올라오고요. 바짝 말라버린 양분도 없는, 영양분도 없는 그 땅이 아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철제 농기구로 엄청나게 파봐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 이 철제 농기구를 소에 매달아가지고 땅을 엎어 파버렸더니 생산량이 어마무시하게 증대되는 겁니다. 제가 그 신라시대의 백성이라면 정말 임금님 짱, 지지율 최고, 설문조사 하나 많아, 그대는 멋쟁이,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삼국의 역사를 담아낸 고려시대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삼국유사라는 역사서를 보면요, 이 지증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 22대의 왕은 지촐로 왕이고 성은 김씨이며 이름은 지대로다. 시호는 지증이라고 하였다. 왕의 음경의 길이가 자그만치 1척 5천이나 되어 배우자를 얻기 어려워 사자를 여러 지역에 보내어 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절대 수업 시간에 안 졸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지증왕의 건장한 신체와 생식기에만 집중할 겁니까? 아니죠. 신라 백성들에게 지증왕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그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신라 백성들에게 지증왕은요, 번성과 생산력과 풍요의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우경을 통한 생산력 증대, 낙동강 유역까지의 영토 확대, 우상국 정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쇄신하는 신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 군주, 그런 그 군주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역사서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발현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지증왕의 뒤를 이어 법흥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법흥왕은 말 그대로 법을 흥하게 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법흥왕 때는요, 말 그대로 군사지휘권을 장악하는 병부를 만들고요. 관리들의 등급을 17등급으로 나눈 후 관리들의 옷의 색깔까지 등급에 따라 구분해서 입히고 심지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금관가야까지 정복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불교를 공인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때는 바야흐로 법흥왕 제2기간입니다. 고구려 백제는 이미 불교를 통해서 왕이 곧 부처님이다. 왕을 통해서 여러분 부처님을 믿으세요 라면서 사상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라는 여전히 부족별로 전통 신앙 사상이 엄청 강해요. 그때 바로 이 법흥왕이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이 불교를 공인하고 반대 세력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불교를 중심으로 모아진 힘이 밖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금강가야까지 정벌하며 결국에는 이 신라가 지증왕대에 이어 법흥왕대 더더욱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6세기 진흥왕인데요.
이 지능왕 이야기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궁금증을 유지한 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JSA 정선아였습니다.